소영은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언제나 가까이서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소영은 간절히 기도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남편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영은 자신감을 얻었다. 하나님이 소영의 간구에 응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소영은 그날 오전 예배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상욱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혹시라도 상욱이 거부하면 어쩌나는 염려도 없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상욱은 소영의 의도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소영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 상욱이 팔을 부축하여 하나님 성전에 들어서는 소영의 마음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오색무지개가 소영과 상욱의 전신을 휘감는 듯했다. 소영과 상욱은 단 아래 맨 앞줄에 앉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소영은 하나님 성전을 내려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은 성전으로 오를 때의 소영이 아니었다. 가슴이 뜨거웠고 옮겨놓는 발길에는 힘이 넘쳤다. 소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상욱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의 가슴속은 평안한 듯했다.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촉촉히 젖어있는 손이 따뜻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상욱과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성전을 오르내렸다. 그리고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열심히 기도하며 지성으로 간구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소영이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켰다. 소영이 처음 상욱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들어올 때는 이토록 빠르게 회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소영이 상욱과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빈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실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영이 상욱을 기도원으로 데려온 이유 가운데 첫째는 상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보호하고 간호할 수 있는 환경에 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신심이 강한 크리스천이라 자부했는데 결혼과 더불어 하나님을 멀리한 죄로 고난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죄책감도 소영의 가슴을 항상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라도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하리라 믿었다.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상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했다. 몸단장을 정갈히 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먼저 문 밖에 나가 기다렸다가 소영과 나란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 먼저 공손하게 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무어라 열심히 중얼거리며 기도를 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식당에 들러 아침 식사를 하고 기도실로 돌아오면 성경과 찬송가를 읽어보곤 했다. 이제 상욱은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와 소영도 알아보고 목사도 알아보았다. 얼굴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초점 없이 풀려있던 눈동자도 제 모습을 찾았다. 남은 것은 잃어버린 말을 찾는 것이었다. 오늘도 소영은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곳 기도원에 들어온 지도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직 말문은 트이지 않았지만 소영은 걱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소영과 상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시원하게 말문도 열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소영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을 못해 답답해하는 상옥에게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계속했다. 방문을 활짝 열었다. 산자락에는 하얀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고 소영과 상옥이 이곳 기도원에 들어온 지 꼭 11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소영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과 집안 식구들이 이곳 기도원에 오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 거의 1년 만에 가족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년의 세월이 유난히 길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상옥이 이만큼이라도 회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 기뻤다. 상옥도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 얼른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곤 했다.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겨울해는 짧았다. 가막산 너머로 뉘엿뉘엿 해는 지는데 기다리는 가족들은 오지 않았다. 상옥은 마음이 불안한지 방 안을 서성이기도 하고 자꾸만 방문을 열어보곤 했다. 상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영이 손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자 했다. 아마도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가자 하는 것 같았다. 기도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리에 가까운 꽤 먼 거리였고 더구나 이렇게 추운 날 상옥이 외출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소영은 상옥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 소영은 상옥에게 따뜻한 파카를 입혀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와 가족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벌써 버스가 몇 대가 지나갔는데도 그들은 오지 않았다. 이제 막차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상옥은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몹시 걱정이 된다는 표정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막차가 와 멈추었다. 그러나 상옥이 기다리는 가족들은 내리지 않았다. 상옥은 맥불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 못 오면 내일은 꼭 올 거예요. 천근같이 늘어져 있는 상옥을 소영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가 없었다. 넋을 잃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쳐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상옥은 한겨울의 찬바람과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몸으로 막아내며 막차가 지나간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주위에 떨고 있는 상옥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을 모두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고 무한하신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고 영적으로 충만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막산에서 불어오는 세찬 겨울바람은 그들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하였다. 소영은 정금같이 무거운 상옥을 부축하여 다시 기도원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강렬한 라이트 불빛이 하얀 눈길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안 그래도 미끄러운 눈길에 상옥을 부축하느라 힘에 겨워 잠시 쉬려던 참이라 소영은 길가 바위 위에 상옥을 앉게 하고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가를 비켜섰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올라오는 차에 눈길을 돌렸다. 기도원을 향하여 올라오는 차 위에는 노란 택시등이 켜져 있었다. 순간 소영은 가슴이 설레었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택시에는 분명히 아들들과 가족들이 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영은 실망감과 추위에 탈진이 되어 있는 상옥의 팔을 흔들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여보, 보세요. 저기 우리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저기 올라오는 택시 보이죠? 저 택시를 타고 우리 아이들과 당신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상옥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오고 있다는 소영이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던 상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소리쳤다. 어디? 소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상옥은 방금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어디라는 말을 했다. 여보,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해보세요. 소영은 흥분에 떨고 있었다. 다가오고 있는 택시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는 뒷전이었다. 지금 소영에게는 상옥이 닫혀있던 말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상옥은 소영의 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들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택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기다리던 택시는 강렬한 라이트 불빛을 내뿜으며 상옥과 소영이 앞으로 속도를 줄이며 서서히 다가왔다. 상옥과 소영은 강렬한 라이트 불빛을 손으로 가리며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려 애를 썼으나 강렬한 불빛 때문에 차에 탄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상옥과 소영이 앞을 지나쳐 버렸다. 상옥은 뒤돌아서서 기도원을 향하여 부릉거리며 오르고 있는 택시의 빨간 후미등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택시가 커브길을 돌아 빨간 후미등마저 사라져버리자 상옥은 허물어지듯이 차가운 눈길 위에 주저앉아 버렸다. 소영도 이제 어쩔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상옥 옆에 같이 앉아 상옥이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 미안할 거 없어. 소영은 상옥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감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 상옥은 거의 1년여 동안 잃었던 말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 당신은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소영은 일어설 줄도 모르고 상옥이 얼굴에다 자신의 볼을 비벼대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동안을 눈길에 앉아있던 상옥과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옥도 오늘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소영의 부축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일어서서 기도원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여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오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 이제 당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응. 소영의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도 소영의 기쁜 마음을 알아주는지 날씨도 푸근해지고 하늘에서는 한바꽃송이처럼 아름답고 탐스러운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온 대지를 새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그날도 소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하여 잠에서 깨어나 습관처럼 옆자리로 손을 뻗쳤다. 자신이 잠들어 버린 뒤 상옥의 안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소영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다. 소영은 정신이 번쩍 들어 벽을 더듬어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영이가 잠든 사이에 상옥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소영은 떨리는 가슴으로 방문을 열었다. 새벽의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물려들어왔다. 소영은 밖을 향하여 상옥을 불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소영은 급하게 속옷차림으로 방을 나서서 화장실도 가보고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상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영은 떨리는 가슴으로 다시 방으로 돌아와 겉옷을 챙겨 입다가 작은 책상에 놓여있는 성경책 위에 곱게 접힌 하얀 메모지를 발견했다. 소영은 급한 마음으로 메모지를 펴보았다. 당신이 너무 깊은 잠이 든 것 같아 깨우지 않았소. 오늘은 사랑하는 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목까지 열심히 기도하리다. 무언가 모를 기쁨에 소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곁으로 불러주셨구나. 소영은 숙소를 나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성전에 들어섰다. 상옥은 교단 맨 앞줄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날의 상옥과 소영의 간절한 기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전지전능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온 상옥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영을 발견하고는 매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소영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언제 왔어? 왜 혼자 왔어요? 나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두 사람은 내리막길을 나란히 내려왔다. 상옥을 바라보는 소영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아 이슬처럼 반짝였다. 여보, 이제 울지 말아요. 그동안 나 때문에 당신 마음 많이 아픈 거 잘 알아. 이제는 지난날 모두 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상옥은 거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어도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최선주에 대한 추억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생겼다. 상옥이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인으로 회복된 것은 오로지 소영의 덕택이었다. 소영의 한결같은 헌신적인 자기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실이었다. 그러나 소영은 자신의 노력과 사랑은 하찮은 것일 뿐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상욱은 소영과 나란히 팔짱을 끼고 기도원 등산로를 산책하고 있었다. 까치 한 무리가 먹이를 찾아 인가에 내려와 분주히 오르내리며 까악 울어대고 있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봐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야. 아이들이 아무런 소식도 없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럴 아이들이 아닌데. 상옥은 가족들이 온다는 날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 무척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별일이야 있겠어요. 눈이 많이 와 교통이 불편해서 올 수가 없을 뿐 별일은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실 거니까요. 얼마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상옥의 불길한 예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상옥이 울산으로 돌아왔을 때 또 한 번의 뼈아픈 현실을 목격해야만 했다. 1년여에 가까운 기도원 생활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옥은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짐을 꾸렸다. 그동안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신세진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마쳤다. 특히 상옥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원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종옥 관리집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김 선생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셨으니 열심히 하나님 믿으시고 복 받으십시오. 상옥과 소영은 기도원을 떠나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울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상옥은 기도원을 떠나면서부터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소영이 역시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녀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상욱은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기 전에 집으로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동생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동생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직도 겨울방학이 끝나지 않았고 동생네 역시 집을 비울 일이 없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버스가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해보았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죠? 소영도 궁금증을 풀 수가 없는지 상욱에게 물었다. 별일이 없겠지만 양쪽 모두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조금은 걱정이 돼요. 상욱은 기도원을 떠나면서 거의 1년여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들떠있던 터에 가족들과의 전화가 불통이 되어버렸으니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소영은 상욱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었지만 상욱은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상욱은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야음동 집으로 달려갔다. 집 앞에 도착하여 택시가 채 서기도 전에 상욱은 급히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밀쳤다. 그러나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대도 인기척이 없었다. 상욱은 순간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원에 있을 때부터 무언가 모를 불길했던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되니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상욱은 급한 마음에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상욱은 소영에게 동생 집으로 전화를 해보라 이르고 앞마당을 가로질러 공장을 가보았다. 공장 안에도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온통 집을 비우고 모두 어디를 갔단 말인가. 또 한 번의 기막힌 현실이 집으로 돌아온 상욱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동생들은 전화 받아? 소영은 상욱이 묻는 말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상욱은 소영이 우는 모습에 감정이 격해져 버럭 소리를 질렀다. 상욱이 고함 소리에 움찔한 소영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려 애를 썼지만 이미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상욱이었다. 빨리 말하지 못해요? 고모부가... 뭐야? 고모부? 누구 고모부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애들 큰 고모부요. 참 신경질나게 하네. 그래 애들 큰 고모부 경일이? 그래 경일이가 어떻게 된 거야? 네? 네 어떻게 된 거냐니까? 정녕 인생은 아침 이슬과도 같다는 말이 사실이던가. 그의 나이 이제 겨우 39세. 그 짧은 인생을 살다 가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단 말인가. 어려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내분 일 없이 온갖 고생 다 해가며 열심히 살아왔던 그가 구말리 같은 많은 세월을 남겨두고 무엇이 그리 바빠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버린단 말인가. 그 어린 자식들은 어이하고 젊디 젊은 제 아내는 한평생을 어이 살라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매제는 어릴 적부터 자립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부서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마는 그 사람의 성격대로 주차장에 잘못 주차된 통근버스를 수신호로 정리하려다 운전이 미숙한 운전사의 실수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상욱은 불과 몇 년 동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겪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상욱의 마음을 읽어주고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던 최선주가 세상을 떠난 충격에 이제 겨우 벗어나려 하는 마당에 또다시 매제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상욱의 심정은 망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가슴 아파 한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 죽은 사람을 아무리 생각한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했다. 상옥은 더 이상 울산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형제같이 의지했던 최선주와 매제마저 앗아가 버린 울산이 싫어졌다. 상옥은 가족들과 상의하여 울산을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울산을 떠나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는 없는 일이어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신들의 정착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다. 상옥의 가족들은 울산을 떠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였다. 우선 공장을 정리했고 살던 집도 처분했다. 남은 것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였으나 다행히도 아이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정착을 하느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었다. 상옥은 동생들과 새로운 정착지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다. 동생은 아이들의 진학 문제로 서울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상옥은 서울이 싫었다. 수빈과의 가슴 아픈 추억도 있으려니와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이들 또한 이미 진학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학 문제를 빌미로 서울을 고집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영도 서울을 좋아하지 않았다. 결국 동생들은 서울에서 가까운 의정부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상욱은 의정부에서도 약 60km 북쪽에 위치한 연천군 정고급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상욱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어떤 연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또 이곳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단지 전국 근교에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에 몇 번 다녀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느낌이 조용하고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은 곳이라 생각했었다. 그리고 상욱이 결정적으로 연천을 선택하게 된 것은 소영의 의사를 존중해서였다. 상욱이 소영에게 여러 곳의 이주지 조건들을 제시했을 때 소영은 이곳 정구급을 선택하였다. 소영이가 정구급을 택한 것은 상욱이 최선주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휴양차 와 있던 미랄기도원이 정구급과는 상당한 거리 있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정구급 간파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영은 상욱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 이상 증세와 실어증에 걸려 말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고 상욱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곳이 이곳 정구급에 속해 있는 미랄 기도원이었다는 것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에서의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상욱이 사회에서 일을 해 돈이란 걸 벌어본 것은 울산에서 한 납품 공장이 유일한 것이었는데 군사도시이며 소비도시인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50이 가까워진 나이에 어디 취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전혀 경험도 없는 장사를 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뭔가는 해야 했다. 상옥은 소영과 상의를 해보았지만 상옥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 없었다. 생각다 못한 소영은 울산에서의 경험을 살려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을 하기로 했다. 상옥도 처음에는 소영이 슈퍼일을 도와주었으나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은 가게에 둘이서 할 일이 없었다. 상옥은 할 일이 없는 실업자가 되어버렸다. 소영이 새벽부터 자정이 넘도록 힘들여 번 돈으로 밥이나 얻어먹는 백수가 되어 몇 달 동안을 한탄강에 나가 낚시하며 소일을 하였다. 그러나 소영은 가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힘들여 일을 하면서도 상옥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피곤한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상옥이 미안해하는 눈치라도 보이면 자기가 상옥에게 소홀해서라면서 오히려 미안해했다. 상옥은 그렇게 혼자서 고생하는 소영을 생각해서라도 얼마를 벌든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언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건 마음뿐. 이렇다 할 기술이 없는 상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생각도 못한 상옥은 아파트 공사장에 찾아가 며칠 동안 막노동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견디지 못했다. 삼성교육대에 끌려가 심한 매질에 허리를 다친 것이 힘든 막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재발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상욱이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영은 결혼 뒤 처음으로 상욱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었다. 당신 왜 그래요? 내가 언제 막노동해서 돈 벌어오라고 한 일 있어요? 당신의 몸을 왜 당신이 몰라요? 당신이 그런 일 할 수 없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소영은 상욱의 가슴을 마구 때리며 흐느껴 울고 있다. 당신 돈 걱정하지 말아요. 필요하신 돈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다 쓰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 평생 일 안 해도 걱정 없어요. 나 혼자서 벌어도 우리 가족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초라해지는 것은 볼 수 없어요. 당신은 교회나 열심히 나가시고 정이 소일할 일이 없으시면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글을 쓰세요. 상옥은 할 말이 없었다. 돈을 벌어 소영을 기쁘게 해주려다 오히려 번 돈의 몇십 갑자를 병원비로 날리게 되었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상옥은 거의 한 달 만에 태어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상옥은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 날부터 소영이가 정성 들여 싸준 도시락을 들고 한탄강과 임진강을 오르내리는 백수로 돌아갔다. 상옥은 실바람에 흔들리는 강물에 낚시를 들이우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항상 무슨 일이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곤 했다. 상옥이 그렇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이유는 소영이가 혼자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무언가는 해야 좋을 것 같았다. 상옥은 문득 집을 나오면서 영빈 운수에서 붙인 택시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본 것이 생각났다. 상옥은 무릎을 쳤다. 그래, 그걸 한번 해보자. 그거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상옥이 벌써 몇 년째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고를 낸 일이 없었고 운전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다. 상옥은 서둘러 낚시를 거두어 들였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택시 운전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경력으로 가능하다면 택시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서둘러 시내로 들어온 상옥은 택시회사 영빈우수를 찾아가 사장을 만났다.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 됩니다. 택시 운전 경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장은 상옥이 귀찮다는 투로 건성으로 물었다. 택시 운전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격증도 꽤군요. 택시 운전하는데 면허증 말고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합니까? 퇴근 신문도 안 보십니까? 지금은 예전과 달라 택시 운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투로 상옥이 위아래를 꼬나보며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격증을 낼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은 정말 귀찮은 듯 책상 서랍을 열고 입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상옥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거기 적혀있는 대로 서류 갖추시고 자격증을 내려면 경기도 운수과에 전화해 물어보시오. 자세히 가르쳐 줄 거요. 사장이 건네준 구비 서류 목록을 살펴보니 택시 운전하는데도 꽤 많은 서류들이 필요했다. 이 서류만 갖추면 언제든지 입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 서류만 갖춰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입사할 수 있으니까 알았으면 가보시오. 사장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는 듯이 아예 의자를 돌려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은 저토록 잘난 체 거만하지만 머지않은 날에 사장과 상욱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노위까지 오르내리고 민사소송까지 치르는 악연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일단 상욱은 집으로 돌아와
경기도 상공운수과에 전화를 걸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시험 날짜를 알아냈다. 상옥으로서는 꽤나 까다로운 절차였지만 예고된 기일에 맞추어 응시 지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러 자격증도 받았다. 상옥은 입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다시 영빈운수 김병수 사장을 만났다. 사장은 상옥이 내놓은 서류를 검토해보고는 다시 상옥에게 되돌려주며 말했다. 기본적인 서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택시 운전이나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정말 택시 운전해 볼 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하려고 자격증을 냈겠습니까? 사장은 무언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서류는 경리 아가씨에게 맡기고 회사에서 연락하거든 소양 교육을 받고 오세요. 상옥은 기분이 좋았다. 처음 택시 운전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서류를 꾸미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자격증까지 갖추어 영빈운수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이었다. 영빈운수에 서류를 낸 지 얼마 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날 인천으로 소양교육을 받으러 가라는 통지였다. 상옥은 그런 통지를 받을 때까지 소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상옥이 택시 운전을 하겠다면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한사코 말릴 것이 뻔한 일이었고 택시 운전사 시험에 합격할지도 의문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다. 마침 옆에서 회사 경리 아가씨에게서 걸려온 전화 내용을 듣고 있던 소영이 먼저 상옥에게 물었다. 어디서 온 전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당신 요즘 무슨 일 꾸미는 거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욱은 소영에게 선뜻 택시 운전사가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 무슨 일을 꾸민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말할 수 없고 어디 며칠 다녀올 때가 있는데 거기 다녀와서 말해주면 안 될까? 소영은 상욱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 보았다. 비밀이에요? 그래, 며칠 동안만. 먼저처럼 노동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다녀오세요. 며칠 동안인데요? 4박 5일. 준비할 거는요? 약간의 돈하고 세면도구, 그리고 운동복이면 돼. 언제 떠나세요? 내일.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상옥은 다음날 회사에서 요구한 준비물을 챙겨가지고 영빈운수로 나갔다. 상옥은 회사에서 기다리던 다른 입사 예정자 4명과 함께 인천교육장으로 가 4박 5일 동안 택시 운전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이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직업적인 택시 운전사가 된 것이다. 이제 소영을 설득하는 일만 남은 것이었다.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들러 정식으로 입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와 소영과 마주 앉았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과연 소영이 순순히 허락할 것인가가 의문이었다.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요? 미적거리는 상욱이 답답했는지 소영이 먼저 물었다. 나 취직했어. 네? 취직을 했어요? 소영은 놀라고 있었다. 그래, 취직했어. 어딘데요? 택시회사. 당신이 택시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요? 소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택시회사에서 뭐 하겠어? 택시 운전하는 거지. 당신이 언제 택시 운전 해보았어요? 상욱은 거의 3달 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모두 말하고 자격증과 인천에서 받은 교육필증을 소영에게 보여주었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상욱이 꺼내어놓은 자격증과 교육필증을 살펴보고는 촉촉히 젖은 눈길로 상욱을 바라보았다. 상욱은 소영을 가슴에 안았다. 위험하지 않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인데 나라고 못할 거 없잖아. 당신 나 사랑해요?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래. 이제 나 김상욱에게
한소영, 당신 한 사람뿐이란 거 몰라서 그래.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야.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사람이야.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시어 감사하다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 그런데도 내 마음 모르겠어. 그런데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요? 소영은 상욱의 가슴으로 자꾸만 파고들었다.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자꾸만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확인시켜줄게. 당신을 사랑해. 상옥은 소영을 힘주어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입술을 더듬었다. 상옥은 전국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1년 뒤에는 택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용자의 부당함을 항의하며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앞장서서 투쟁하게 되었고 2년 뒤에는 경기 북부 연천군 지역 택시 노동조합 조합장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상옥이가 조합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상옥은 회사의 부당함을 들어 1년 반 동안 법정 투쟁을 하여 승소했다. 그러나 상옥은 조합원들에게 정의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남겨주고 회사를 떠났다. 이제 상옥과 소영은 전국에서 하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상옥은 가끔 한가한 시간이면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곤 했다.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어지간히도 고생한 편이었다. 구색이 잘도 갖추어진 고난 속을 헤쳐오면서도 용케도 죽지 않고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상욱은 지난날의 모든 것들, 즐거웠던 일보다는 불행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쓰라린 과거지만 지금은 그 과거를 사랑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난날의 아픔들은 하나님이 오늘 같은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내린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천사와도 같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소영을 자신에게 보내준 것은 상옥이 처절하게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준 것이라 생각했다. 상옥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에 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행복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